자, 그다음 전반부의 마지막 강의인데요. 마지막 강의는 저쪽 보건부에서 이준미 과장님께서 정부의 입장을 이야기하셨는데 약간 상대 측인 이쪽 협회 쪽에서는 어떤 또 대책과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모셨습니다.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배병준 회장께서 20분간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첨단재생바이오산업 2.0 시대, 카암의 역할, 연구에서 치료로, 치료에서 산업으로. 배 회장님, 20분간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직 복지부 공무원인데 또 산업협회 쪽 입장을 대변하라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한때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에 이제 초빙 교수로 재직한 바도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고, 제가 이제 첨단 재생의료 산업협회를 이끌고 있기도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그 첨단 재생의료, 첨단 바이오의약품 정책위원회 위원이기도 해서 지난번에 회장 취임하면서 첨단 재생 바이오 산업 2.0에 관한 그 13가지 정책 건의를 저희 협회 정책위원들하고 도출하고 복지부 식약처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제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곧 7월 초에 발표하는 제2차 기본 계획의 뭐 일부 이런 그 취지가 반영되려고 이제 검토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지금 전해드렸는데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 협회는 나름대로 국회와 어떤 의원 입법이라든지 또는 지금 최근에 국가바이오위원회 이번에 새로 출범한 국가바이오위원회에서 법령 개정 없이 즉시 시행 가능한 제도 개선, 또 법령 개정이 필요한 제도 개선, 뭐 이런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첨단 재생 바이오 의약품 산업이라는 것이 헬스케어까지 포함할 때는 전 세계적으로 2030년에 19조 달러까지 이제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외한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같은 제조 산업 기준으로는 3조 달러까지 이제 확대가 되는데 이 중에서 첨단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전체 제약 시장의 한 5% 정도까지 늘어날 것 같은데 연평균 증가 속도가 일반 제약 시장의 3배 이상으로 가파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더더구나 이제 2026년에 일본의 수미토모 제약이라는 회사에서 획기적인 어떤 세계 최초의 iPS 유래 재생의료 제품이 허가된 사례가 있고 이 약가가 5,530만 엔으로 결정됐는데 한국 같으면 절대 허가가 날 수 없는 경로를 통해서 이 제품이 시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한국도 그동안 2019년 이후에 첨단 바이오 의약품 쪽에 그 국내 개발 제품의 신규 시장 분목 허가가 없었는데 이번에 큐로셀의 김금수 대표가 국내 최초로 카티 세포 치료제를 개발을 해서 2026년이
글로벌리 또는 국내적으로도 첨단 재생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한 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파이프라인 수 기준, 뭐 KDDF의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 파이프라인의 한 14% 정도가 이제 한국의 공공 연구기관 또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고, 또 우리 그 중에서 뭐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이런 첨단 연구 중심 병원과 이 우수한 의료 인력들, 그리고 굉장히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데 제약 시장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한 1.7% 정도로 한국 경제의 실력을 아직 전혀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뭐 화장품 같은 것은 3%를 초과했기 때문에 이제 주력 산업의 반열에 올라서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에 관한 뭐 굉장히 많은 분석과 이론이 있지만, 딱 하나 뭐 AI한테 물어보면 내리는 결론이 병원과 기업과 이 정부의 허가 또 보험 당국의 급여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산업화의 연결고리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세계 최초의 그 동종유래 재생의료 제품을 개발을 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 도쿄대에 CIRA라는 노벨상 받은 신야 교수님이 설립한 그 유명한 연구소의 어떤 원천 기술을 가지고 연구자 주도 임상으로 이것을 개발하다가 수미토모 제약의 CMC 시설을 활용해서 이게 후생동성에서 이제 제품을 조건부로 허가하고, 허가된 뒤에 2개월 만에 보험 등재가 됐는데 약가가 5억 원 정도로 책정이 됐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뭘 의미하니? 그러면 이 건강한 제3자 공여자 유래 이 셀 스탁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공공세포 원 확보 시설과, 그다음에 교토대 병원 중심의 그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근데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은 당연히 GCP 규정을 준수할 때 허가 임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일본은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예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은 인정해 주지도 않고 처음부터 다시 해 이렇게 되는 거지만, 그리고 당연히 CMC 시설에서 이게 이제 제조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일본은 희귀 난치 또 대체 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중대한 질환의 경우에는 조건부 허가, 그러니까 임상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대규모 인력에 대한 확정형 임상 시험이나 아니면 위약군에 대해서 그 대조군의 어떤 의약품을 투약하는 게 임상 시험의 윤리 규정에 맞지 않는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건부 허가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보험은 우리나라의 포지티브 방식이 아니고 네거티브 방식이기 때문에 후생성이 허가가 나면은 바로 보험 급여가 되는 뭐 이런 시스템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과의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런 그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치료 접근성이 좀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쉽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임상 연구 전치주의, 우리 행정소송할 때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많이 배웠는데요. 임상 연구 전치주의를 거치지 않으면 임상 치료 트랙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고, 더 웃기는 것은 임상 시험을 거친 어떤 물질도 치료 트랙으로 들어갈 수 없게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임상 시험이 더
까다로운 과정과 GCP 규정을 준수하면서 연구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언맷 니즈가 있는 많은 한국의 환자들, 물론 그게 뭐 희귀 난치나 중대한 질환일 수도 있고 안티 아이징일 수도 있고 또 미용 목적일 수도 있는데, 하여간 국내에서 못하게 하니까 왜 일본, 뭐 대만, 싱가포르 이런 여러 나라로 이른바 의료 관광을 떠나서 그 나라에서 뭐 1회가 아니고 굉장히 수시로 빈번하게 이런 시술을 받고 돌아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1년에 최대 몇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게 원인을 진단해 보면 범령상 치료 기회의 부족, 그리고 이런 임상 연구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제 재생의료 심의위원회의 그 병목 현상, 아니면 엄격한 그 안전성과 유효성 입각 심의 기준,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이 말하자면 이제 GMP 수준의 세포 치료 시설에서 시술에 필요한 어떤 그 세포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가 굉장히 높다든지, 아니면 일본처럼 대량 시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산되는 물질의 그 규모의 경제가 확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 5배 정도의 비싼 가격,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다. 그래서 첨단 재생의료 바이오 산업 2.0 뭐 다음 단계에서의 어떤 철학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도 미국 FDA에 IND 신청을 하고 있는데, 안전성이 확보되면 에피카시에 관해서는 입증 방법만 제시하면 그냥 IND에서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클리니컬 홀드가 없으면 임상시험이 그대로 계속 진행되도록 돼 있잖아요. 우리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데이터를 프리클리니컬 수준에서 다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까다로운 어떤 식약처 심사를 통과해야 되는, 이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기본적인 철학이 임상 연구, 임상 치료 이런 모든 영역에 동시에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물질 파이프라인은 세계 3위인데 14%전 세계에, 임상시험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한 3, 4%, 시장 규모는 1.7%인 결정적인 어떤 그 갭이 단계별 갭이 발생하는데 중요한 어떤 철학적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는가. 그래서 중국도 최근에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 같은 이런 혁신 의약품은 미국과 같이 30일 간주 승인 제도를 전격적으로 채택을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 협회의 그냥 의견이고요. 정부의 의견하고는 아직 그 조율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치료 범위가 아까 말한 엄격한 임상 연구 전치주의에서 조금 완화돼 가지고 임상 시험 자료가 있는 경우, 또는 리얼월드 데이터, 그러니까 치료 자료가 있는 경우, 뭐 실제 사용 자료, 문헌 자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외국에서 굉장히 광범위한 어떤 사용례가 입증되는 경우 사실은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가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것은 이제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지금 적용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임상 연구나 임상 치료에서 임상 치료의 트랙과 첨단 바이오 의약품 허가 트랙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 생산된 자료를 오른쪽에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경로만 다를 뿐이지 환자도 똑같은 환자, 물질도 똑같은 물질,
똑같은 제조 공장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이게 좀 웃기지 않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당연히 나오고요. 세 번째는 허가의 경우에 이게 늘 이 첨단 바이오 의약품은 뭐 희귀 난치, 그다음에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다 보니까 환자 수가 굉장히 적고, 그래서 대규모 확정 임상 시험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리평가 변수나 뭐 외부 대조군 같은 것들을 좀 폭넓게 인정해서 조건부 허가를 해주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 큐로셀의 그 제품이 허가될 때 중앙약심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3상 확정형 임상시험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조건부 허가에서 리얼월드 데이터를 보는 게 더 낫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상당히 이례적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될 어떤 중대한 조치다. 그리고 임상시험 자료를 가지고 임상연구나 임상치료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전환 계획, 아니면 연속 치료 계획, 이런 것들도 지금 현행법에서는 어렵게 돼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재생의료 심의위원회가 심의 통과하는 게,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뭐 140개인가 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도 저위험과 중위험을 심의하는 지역심의위원회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복수로 존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도 많이 개진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지 작동 가능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에 글로벌 재생의료 혁신특구를 지정해서 이제 규제를 좀 획기적으로 완화하라고 했더니 중앙에 있는 것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형태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 인적 자원과 기술과 자본이 집약돼 있는 수도권 지역에 글로벌 재생의료 혁신특구를 추가 지정해서 뭐 일본의 오사카나 교토 지역에 있는 첨단 재생의료 특구, 또는 뭐 미국의 보스턴 캠브리지 바이오 클러스터 같은 글로벌 특구와 경쟁할 수 있는 구조로 해주는 것이 더 낫겠다. 이건 이제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첨단 재생 바이오 산업은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에서 이 재생의료 연구, 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재생의료 실시기관의 지정에 이제 굉장히 급급해 있는데요. 지정도 지금 1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정부가 이게 무상으로 이거를 심의를 해가지고 또 전문가들을, 많지 않는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이 이 지정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그래서 이 차라리 뭐 수익자 부담 같은 걸로 해서 한 두세 달 만에 지정을 하고, 근데 더 웃기는 것은 지정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지정기관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이상의 굉장히 그 과잉 광고,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연구중심병원 인정제도에 따라서 이제 연구중심병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재생의료 특화 트랙 같은 거, 예전에 연구중심병원의 그 정부 R&D를 지원할 때 무슨 연구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지금 회상해 보면 대부분 첨단 재생의료 연구를 하겠다고 제출을 했었어요. 제가 국장 때 이 기억을 해보면. 그리고 세포 처리 시설이 이 전국에 한 45개소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병원, 나머지는 뭐 바이오텍, 또 뭐 이런 그 무슨 저기 하여튼 이런 시설들인데, 이런 세포 처리 시설이 있는 병원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기능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세포 처리 시설 활용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들,
아니면 지역 사회에서 뭐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 또는 병원과 세포 처리 시설에 있는 병원과 기업들이 공동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들이 아직 잘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4가지 정도 방안을 이번에 복지부나 국가바이오위원회에 좀 제안을 해볼 생각입니다. 여기 좀 자세하게 뭐 덕화 연구중심병원, 선도기관 시범사업, 공동활용 네트워크, 그다음에 병원 기업 공동개발 이렇게 제시를 해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첨단 재생으로 실시 기간을 지정하는 제도를 조금 더 패스트트랙 심사 체계나 뭐 정기 지정 심사, 그리고 이 진입하려고 하는 의료기관들에 대해서 좀 사전 컨설팅 이런 것들을 대폭 확대하는데, 아니 이게 복지부가 다 못하면 협회 같은 데다 위탁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어차피 참여해서 그분들이 엄격한 어떤 가이드라인과 기준 하에서 심사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충분히 객관적인 공정한 결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뭔가 지금 첨단 재생의료의 그 광고 표시에 관한 자율심이라든지 환자 보호 안전을 위한 공정 경쟁 규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캄이 조금 더 저희 재생의료 산업협회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규제 선진화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첨단 재생 바이오 산업은 그동안에는 정말 연구 중심이었다면은 이제 조금 치료로 넘어가는, 그래봤자 지금 2건밖에 승인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뭐 산업이라고 말하기는 좀 굉장히 이른 단계인데,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대거 해외에 나가서 이제 이런 재생의료 시술을 받고 귀국하는 것이 오히려 그 관리되지 않는 영역으로 나쁘게 말하면 내몰리고 있는 현상을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걸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을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관리된 컨트롤된 영역 안에서 재생의료가 잘 규율된 어떤 방향 하에서 이제 이 전개될 것인지에 관해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배 회장님의 강의에 대해서 코멘트 질문하시죠. 이현주 선생님 코멘트 있습니까?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주신 의견 중에 그 조건부 승인이라던가 바이오 특구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정책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임상 연구나 임상 치료의 결과를 SIT 그 임상 시험으로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데, 이 여기에 대해서는 실은 협회 차원에서 이제 강력한 좀 제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그 향후 플랜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저희 첨단 재생 바이오법 개정안을 이제 사실은 뭐 내부적으로 성안을 했고, 우리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 내부정책위원회에서 이제 한번 리뷰를 했는데, 이 영역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제약 산업에서 연구자 주도 임상 시험이 SIT로 전환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어렵게 돼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연구자 주도 임상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엄격한 GCP 규정을 준수하면서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메드라든지 이런 그 많은 기관에서 연구자 주도 임상 시험 또는 시험 단계에서도 GCP 규정을 준수하는 연구가 가능하도록 연구비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병행하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인정해 달라고 한다고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깊이 있는 토론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제가 경험이 많아가지고 제 경험을 이야기 드리면은 제가 2000년도부터 심근경색증 환자를 위한 사이토카인 베이스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요법을 해가지고 부작용이 있느냐 피지빌리티 테스트에서 란셋에 실었고 그 사이드 이펙트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드라귤루틴 스텐트를 채용해가지고 극복하면서 컨트롤드 그룹에 비해서 셀 테라피를 추구한 그룹이 의미 있게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심근 수축력을 향상시킨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세계 탑저널에 내고 그걸 7년 동안 추적해가지고 좋다 해서 또 탑저널 내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완전히 뭐 GCP거든요. 탑저널에 통과하려면 엄청나게 우리 IRB 승인받고 컨센트 폼 다 철저하게 검증받고 해가지고 하는데도 허가를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또 10년이 흐르고 그래서 그나마 보건부 관계자들이 도와줘가지고 신의로 기술로 신청을 했더니 위원들이 전부 다 기각시키고 그래서 보건부에서 너무나 이건 잘못됐다 해가지고 혁신의료 기술 트랙으로 빼주고 혁신의료 기술 해가지고 또 진료 현장에서 되풀이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통과. 그 다음에 이제 신의료 기술 직전에 제한적 신의료 기술로 또 하시오. 그래가 10년이 걸려서 또 데이터 만들어가지고 지금 네카에 심의위원회에 올려놨는데 이게 피어 그룹들이 경쟁의식이 있어가지고 하면 전부 다 기각을 시켜요. 그러니까 페어하게 심사를 하지 않고 이미 세계 탑전을 전부 다 철저하게 검사를 받고 통과되고 퍼블리케이션 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 그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 친구인 게이오 대학의 후쿠다 교수는 셀 테라피를 심근경색증 환자에 어플라이하는 것을 개발해가지고 창업도 하고 하는데 학회에 만날 때마다 김 선생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막 자기 환자 치료한 걸 하는 그래서 8명 했어요. 진짜 하세벌인데 어떻게 되노 앞으로 플랜이 했더니 10명 채우면은 환자가 안 죽으면은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인정하고 후생성에서 그냥 허가해 준대요. 허가하면서 시판 후 팔로우만 하는 게. 10명만 채우고 별 문제 없으면은 그냥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 교수는 이미 10년 전에 수백 명을 해가지고 다 케이스 컨트롤 스타디 다 해가지고 증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어급들이 계속 발목 걸어가지고 10년 동안 못하고 있고, 이게 이제 보건부의 규제도 있고 식약처의 규제도 있지만은 대한민국 현실 뭐 서로 컴피티션하고 누구 잘 나가는 거 못 보고 하는 그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팩터 때문에 대한민국의 첨단 재생의료는 거의 뭐 후진국 수준으로 지금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나마 아까 이 과장님께서도 뭐 일단 저 위험은 그냥 국내에 풀자 그렇게 하고 협회를 대표하는 배병준 협회장이 그전에 보건부의 핵심 멤버였거든요. 그러니까 보건부의 사정도 잘 알고 산업계의 사정도 잘 알고 해가지고 잘 조율해가지고 조금 치고 나가는 즉 규제를 혁파해야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회장님 열심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